첩보열전 박상민 기자입니다. 세계 스파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스파이텔링, 오늘은 얀 베르친이라는 스파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얀 베르친은 소련 시절 연방군 정보총국 GRU의 최고 지휘관으로 초창기 소련군 스파이들의 두목들 중 가장 전설적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베르친의 면면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를 살펴보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KGB로 대표되는 소련의 중앙정보기관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입맛과 당시 정세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등 극심한 부침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혁명과 내전, 대숙청, 제2차 세계대전에 이은 냉전기까지 소련의 중앙정보기관은 KGB에 이르는 과정에서 8차례나 되는 변화를 거쳤고 1990년대 연방이 붕괴된 뒤에는 국내 보안국과 해외 정보국으로 각각 쪼개지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군 정보기관인 GRU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역할과 지위를 이어왔고 현재도 제 모습 그대로 살아남아 러시아군의 핵심 기관으로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같은 생명력의 근원이 베르친 시절 구축한 견고한 시스템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 베르친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르친은 1889년 러시아 제국 시절 라트비아의 리보이나라는 곳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페트리스 쿠지스라는 이름이지만 후에 신분을 위장하면서 얀 카를로비치 베르친으로 바꿨다가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10대 초반에는 기숙학교를 잠시 다니다 16세이던 1905년 나중에 소련 공산당이 되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해 레닌을 추종하는 볼셰비키로 라트비아 무장단체를 이끌며 혁명전선에 투신합니다. 이 시기 그는 1차 러시아 혁명에 참가했다가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1907년 체포돼 8년형을 선고받아 투옥됐지만 어린 나이가 참작돼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1911년 혁명운동을 벌이다 체포돼 시베리아 이르쿠츠크로 보내졌고 얼마 뒤 여기서 신분과 이름을 바꾸고 탈출합니다. 그러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베르친이란 이름으로 징집됐다가 이듬해 탈영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장에 들어가 혁명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그는 레닌의 혁명 동지인 레온 트로츠키 계열에 소속돼 여러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것이 훗날 스탈린의 대숙청기에 제거되는 빌미가 됐습니다. 그러던 1917년 베르친은 운명적 진로에 들어섭니다. 소련 최초의 공안정보기관인 체카에 들어가면서 첩보계에 발을 디딘 것인데요. 레닌은 10월 혁명 이후 각지에서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세력의 준동과 저항을 막기 위해 신복인 펠릭스 제레진스키에게 체카를 통한 전국 안정을 명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 왕정복고 세력 등이 반볼셰비키 활동을 전개하자 이를 강권으로 진압하는 적색 테러를 발동했습니다. 특히 베르친은 1918년 멘셰비키와 가까운 사회혁명당이 모스크바 인근 야로슬라브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자 이에 대한 진압작전에 투입됩니다. 체카는 봉기를 진압하면서 사회혁명당원 등 반볼셰비키 세력의 핵심 인물 428명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며 기세를 꺾었고 베르친은 이 처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내부적으로 명성을 얻습니다. 실제 그는 봉기를 진압한 직후 체카의 서기직을 거쳐 1919년 3월 30세의 나이로 고향인 라트비아의 내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볼셰비키의 권력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트로츠키의 주도로 창설된 붉은 부대에 입대해 사단급에서 정치부장으로 재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리고 1920년 12월 또 한 번의 운명적 변곡점을 맞습니다. GRU로 불리게 되는 붉은 군대 제4국, 즉 정보국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제르진스키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르친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명성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듬해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크론슈타트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해군 병사들과 주민들이 볼셰비키의 경제 실정에 반발해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 봉기는 미하일 터첵스키의 지휘 하에 붉은 군대가 약 10일간 1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진압하는데요. 베르친도 진압작전에 참여해 반란에 가담한 병사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하며 악명과 명성을 동시에 얻습니다. 다만 크론슈타트의 봉기가 볼셰비키 정권의 경제 실정에 따른 식량 및 의료 보급 등 병참 부족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공산당에서도 이를 일부 수용합니다. 베르친은 진압작전을 마무리한 직후 정보국 부국장 겸 해외 첩보를 담당하는 제2부의 부장으로 승진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새로 맡은 해외 첩보 임무에 크게 만족하며 영국, 폴란드, 독일 등지를 여러 차례 방문해 비밀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이 기간 베르친이 지휘한 제2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과 미국의 군용기 개발 동향 및 전력에 대한 포괄적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 커다란 성공을 거뒀고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의 비밀기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범위한 첩보 활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점이 당대 소련 첩보계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며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이에 힘입어 1924년 3월 마침내 지알리 수장에 오르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수장에 오른 후의 활약상은 더 눈부신데요. 먼저 체카의 후신기관들과 협력하면서도 지알류만의 독자적인 비밀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가운데는 악화 일로로 치닫던 소련의 경제 사정을 감안한 작전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100짜리 지폐를 위조해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권을 잡은 스탈린이 외화 조달을 요구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베르친은 위조 전문가들을 고용해 $100짜리 가짜 동판을 만들게 한 뒤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지한류 요원들을 시켜 서유럽 카지노에서 얼마의 돈을 잃은 뒤 진짜 화폐와 바꾸게 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했습니다. 이 작전은 1928년 미국 당국이 위조 지폐 출처를 소련으로 특정하고 크기가 작아진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면서 중단됩니다. 다만 체카의 후신인 합동국가정치국 오지피우는 1936년까지 이 방식으로 외화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르친은 재임 기간 앞서 자신이 구축해놨던 해외 네트워크를 서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극동 지역으로 확대해 지한류가 사실상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닦았습니다. 특히 그가 운영한 스파이들의 몇몇은 당대 베르친의 지한류가 얼마나 뛰어난 역량을 가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선 첩보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리하르트 조르게가 있었습니다. 베르친은 뛰어난 언어 능력과 투철한 사상적 기반을 눈여겨보다 1929년 조르게를 영입해 중국 네트워크를 맡겼습니다. 이후 조르게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과 독일의 군사, 외교 동향을 모조리 파악하는 전설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서유럽에서 활동하며 2차 대전 기간 붉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레오폴트 트레포도 베르친이 영입한 인재였습니다. 조르게와 트레포는 개전 이후 각각 일본과 유럽에서 히틀러의 소련 침공 계획을 동시에 알아내 경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위스를 기반으로 선전선동을 이끌었던 알렉산더 라도와 훗날 서방으로 망명해 키임 필비의 정체를 밝히는 데 단초가 된 발터 크리비치스키도 베르친의 스파이였습니다. 베르친 시절 스파이들의 역량에 대해서는 서방에서도 이처럼 지적 재능, 언어 능력, 전략적 사고, 면밀한 관찰력을 갖춘 교양 있는 요원 집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경우는 첩보사적으로도 드물다고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베르친은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자 1936년 7월부터 1년간 약 2천여 명의 비밀 원정군을 지휘하며 프랑크의 공세에 맞서 마드리드를 방어하는 등 활약하다 모스크바로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NKVD 수장 니콜라이 예조프에 의한 대숙청이 시작된 때입니다. 비록 베르친이 스탈린의 정적
트로츠키와 친분이 있다고는 해도 그간 스탈린에게 충성해 왔고 그를 대신할 지한류 수장감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간 칼바람은 비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원으로 스탈린의 측근 중 한 명인 예프레모비치 보실로프가 그를 숙청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1937년 11월 27일 NKVD에 체포됩니다. 스탈린은 독일 스파이들이 소련 군사활동에 침투했다는 이유를 들어 숙청을 용인하면서 베르친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그는 1938년 2월 같은 시기 체포된 다른 15명과 함께 인민의 적으로 낙인 찍혀 공산당에서 제명됐고 7월 반혁명 테러 조직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됩니다. 그렇지만 베르친은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가 집권한 1956년 7월 탈스탈린화의 일환으로 복권과 함께 명예를 회복해 현재는 지한류 사상 가장 유능한 수장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